2014년 3월 17일, 뭄바이 교외의 한 고급 빌라에서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대 금융그룹의 총수가 자신의 집 차고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살인범이 바로 그의 사위, 한때 가족의 자랑으로 여겨졌던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화려함과 성공 뒤에는 통제되지 않는 야망, 권력 남용, 그리고 개인적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회 앞에서 정체가 폭로되고 굴욕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직면하자 범인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제거하는 가장 잔인한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겉보기에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가족 관계는 왜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끝났을까요? 사건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쿠마리는 1985년 요새와 전통적인 인도 문화로 유명한 고대 도시 조드푸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교육과 도덕이 항상 최우선시되는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교사로 자녀들에게 엄격하면서도 사랑이 많았고 규율 있고 지식 있는 환경에서 그녀를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은 총명함, 날카로움, 그리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경력을 쌓고 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포부로 명문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가난한 가정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자신감, 세련미,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는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 그녀를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 부드러움과 강한 의지가 조화된 인물로 정직과 충성의 가치를 항상 믿었습니다. 2008년 뭄바이에서 열린 한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바쿠마리와 히테시 빈드라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 행사는 투자자, 젊은 기업가, 그리고 야심찬 사업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반은 그곳에서 자신이 일하는 회사를 대표하는 재무분석가로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태도와 날카로운 주장으로 군중 앞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당시 네트워크 확장을 모색하던 젊은 사업가였던 히테시는 그녀의 독립적인 태도와 지성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름다운 여성에게 감명받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에게는 우아함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진정한 사업가들에게서 존경해왔던 날카롭고 계산적인 정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콘퍼런스 후 사교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반은 대화를 찾고 있지 않았지만 히테시의 자신감, 유창한 말솜씨,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파티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과시도, 부의 자랑도 없이 대신 강한 야망에서 비롯된 매력이 있었습니다. 히테시 또한 그녀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정복되지 않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두 낯선 사람 사이의 평범한 교류가 아니라 계산된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히테시 빈드라는 1982년 푸네에서 태어나 인생을 바꾸려는 야망을 품고 가난한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히테시 빈드라는 좁은 골목, 길거리 상인, 그리고 다투는 노동자들의 소리가 일상이었던 푸네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기계 작업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지역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기 때문에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부모님처럼 육체노동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창 시절부터 소통 능력, 설득력, 그리고 뛰어난 계산 능력을 보였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는 대신 그는 주변의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가게 주인들, 그리고 그가 살던 작은 거리를 지나가는 고급차를 모는 사업가들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히테시의 마음속에서 부는 먼 꿈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 법만 한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고 졸업한 후 히테시는 평범한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자 환경에 뛰어들어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대담하고 날카로운 협상 기술 덕분에 금융계에서 빠르게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윤리와 이익 사이의 얇은 선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뭄바이에서 열린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처음 만난 후 바쿠마리의 이미지는 히테시 빈드라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름답고 지적이며 자신감 있는 여성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갈망했던 상류층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서두르거나 열망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콘퍼런스 몇 주 후, 히테시는 바가 자주 참석하는 비즈니스 행사에 다시 나타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그의 인맥과 능숙한 조사를 통해 그는 그녀가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 세미나에 자주 참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행사에서 고급 비즈니스맨들에게 둘러싸인 채 히테시는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났지만 서둘러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멈춰서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그의 성숙함과 존중을 정중하게 인상 남겼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야 그들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련 이메일, 문서 공유, 그리고 안부 인사였습니다. 점차 문자 대화는 더 친밀해졌습니다. 업무 압박,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들, 심지어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도 공유했습니다. 업무 외의 첫 만남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뭄바이 구시가지의 우아한 카페나 저녁에 마린 드라이브를 따라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히테시는 항상 적당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았고 바가 주목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배려했지만 그녀가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인내심과 지성은 점차 바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만남을 통해 그녀는 히테시가 야심찰 뿐만 아니라 근면하고 귀 기울일 줄 알며 여성을 존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푸네에서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사업을 시작하기까지의 힘든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녀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꿈을 꾸고 운명을 극복할 줄 아는 한 남자의 결단력에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업무 이야기에서부터 삶, 가족에 대한 꿈, 안정, 그리고 미래를 건설하려는 열망에 대해 더 많이 공유했습니다. 바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계산으로 시작했던 히테시는 점차 진정한 감정에 지배당했습니다. 거의 1년간의 교제 끝에 히테시는 청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2011년 말 뭄바이가 축제 불빛으로 반짝이던 어느 저녁을 선택했습니다. 히테시는 발을 반짝이는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용한 해변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해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바다는 속삭였으며 반짝이는 불빛이 물 위에 비쳤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말도 과시적인 낭만극도 없었습니다. 그는 깊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바가 그것을 열자 우아하고 신중하게 선택된 반지가 보였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노란 불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속에서 바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끄덕임이었습니다. 청혼 후의 나날들은 바가 소박한 행복에 잠기는 몇 달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테시와 작은 가족, 여행, 심지어 아이를 가질 계획에 대해서도 의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녀는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비록 출신은 미천하지만 강한 의지를 가졌고 잘 들어주며 배려심 있고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남자였습니다. 보수적이고 사회적 지위를 중시했던 바의 가족은 처음에 히테시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정한 외모, 지적인 겸손함, 그리고 능숙한 소통 능력 덕분에 그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희태씨가 보여준 사려 깊음과 공손함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딸이 자신의 선택에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희태씨는 바의 승낙을 받은 후 빠르게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인맥을 확장했으며 약혼녀가 가져다준 모든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희태씨는 자신을 재무중개인으로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자신의 이름을 바 가문의 명성과 연관시켰고, 이는 그가 주요 파트너들의 신뢰를 빠르게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교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는 항상 희태씨 옆에 모범적인 커플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아했고, 그는 차분했으며, 그녀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눈에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동반자 관계, 지원, 그리고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한 완벽함의 전형이었습니다. 청혼 후 몇 달은 바에게 흥분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결혼식 준비에 세심하게 몰두했습니다.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최신 신부 드레스를 둘러보고 원단부터 레이스 디테일까지 선택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뭄바이의 고급 쇼룸에서 몇 시간씩 보내며 가족의 전통적인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녀가 사랑하는 현대성을 반영하도록 각 맞춤 제작 디자인을 입어보았습니다. 바는 또한 손님 목록을 신중하게 계획하여 가족의 중요한 인맥과 친한 친구들을 놓치지 않도록 각 이름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요청하여 결혼 청첩장을 주문했고 와인 레드와 골드를 주 색상으로 손으로 엠보싱 처리하여 엄숙함과 불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바는 또한 신혼여행을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12일간 떠나는 여정으로 상세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목적지에서 두 사람이 고대 거리를 손잡고 걷고 반짝이는 강가에서 저녁을 즐기며 바쁜 나날 뒤에 평화로운 공간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희태씨에게 전화해서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베일을 골랐어. 내일은 웨딩 케이크를 시식할 거야. 아니면 모레. 아니면 시계 오프닝 곡 두 곡 중에서 결정하고 있어. 각 문장에는 흥분, 기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태씨는 항상 인내심 있게 듣고 부드럽게 격려하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그녀는 인생의 올바른 남자를 선택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와 경청 뒤에서 희태씨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순히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바 가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유명 디자이너에게 고급 정장을 맞춤 제작하고 깔끔하고 우아한 이미지에 투자하여 중요한 날 그녀 옆에 섰을 때 신랑일 뿐만 아니라 그녀 가족의 지위에 걸맞은 남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희태씨는 또한 작은 파티에서 아버지의 잠재적 파트너들을 비밀리에 만나 관계를 구축하고 금융계에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사람들의 명단을 미리 정했고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에 의지할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매일 바가 완벽한 결혼식과 낭만적인 신혼여행을 꿈꾸는 동안 희태씨는 이 행사가 가져올 관계와 사업 기회를 계산하느라 바빴습니다. 그에게 결혼식은 결혼 생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명성과 부로 가는 길의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준비 끝에 마침내 중요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은 2012년 11월 22일 뭄바이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공간은 레드와 골드를 주 색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반짝이는 실크 리본, 수입 신선한 꽃으로 뒤덮인 호화로운 연회 테이블, 그리고 수백 개의 높이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이 홀 아래로 반짝이는 납을 반사했습니다. 결혼식은 바와 희태씨의 외모와 지위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조직되어 많은 대기업가, 정치인,
그리고 재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모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행사였습니다. 반은 3개월 이상 손으로 꼼꼼하게 수놓은 전통 사리를 입고 통로를 걸어 내려왔고 가문의 갑옷 컬렉션에서 나온 귀중한 보석을 착용했습니다. 그녀는 빛나고 행복했으며 주위의 축하객들을 보며 만족감에 눈이 빛났습니다. 히테시는 섬세한 진주와 스팽글이 달린 아이보리색 셰르와니를 입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그녀 옆에 나타났고 새로운 지위를 상징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한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신랑이 아니라 엘리트 계층에 막 진입하려는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가 가족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다소 회의적이었지만 그의 사려 깊음과 노력을 보고 점차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예식 내내 행복하게 미소 지었고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딸이 새로운 문턱을 밟는 것을 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유하지 않고 이런 호화로운 예식에 익숙하지 않은 히테시의 가족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이전에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공간에서 결혼식에 들어서는 것을 목격하며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노력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족에게 가져다준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예식에 따뜻한 음악이 울려 퍼졌고 양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이 홀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지적이고 규율 있는 여성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남자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의 완벽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의 축복과 감탄 어린 시선 속에서 결혼식이 끝난 후 바와 히테시는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가 미리 세심하게 계획했던 두 개의 낭만적인 목적지인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날아갔습니다. 루체른과 베네치아에서의 첫날들은 바가 영원히 기억할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호숫가에서 커피를 즐기는 아침, 고대 자갈길을 손잡고 걷는 산책,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아늑한 촛불 저녁 식사, 그녀는 완전히 행복을 느꼈고 충만한 삶에 들어섰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절의 히테시는 여전히 사려 깊고 배려심이 있으며 관대한 모범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바가 풍경에 대해 공상에 잠겨있는 순간 그는 다음 수를 계획하느라 바빴습니다. 히테시는 심야 국제 전화를 이용하여 뭄바이의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새로운 인맥을 통해 비밀리에 체결한 거래들을 추적했습니다. 뭄바이로 돌아온 후 그들의 결혼 생활은 모든 사람의 눈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바는 가족 금융그룹에서 일터로 돌아갔지만 새로운 집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종종 집에서 작은 저녁 식사를 주최하고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을 초대했으며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여 히테시가 모든 사람의 눈에 완벽한 남편으로 돋보이게 했습니다. 한편 히테시는 싱할 가문의 사위라는 지위를 빠르게 이용하여 고급 비즈니스 및 금융 투자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중개인이 아니라 뭄바이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와 인맥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요 비즈니스 행사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급속도로 높아졌고 사적인 회의와 주요 협상에서 더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히테시는 또한 장인이 시행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지자로서 그리고 점차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단계적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보냈지만 헌신적인 남편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에 돌아오는 법을 항상 알았고 이는 바가 그에 대해 완전히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히테시의 바쁜 일정과 빠른 성공은 점차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는 때때로 그가 너무 경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는 때때로 그녀와 반대편의 빈 의자만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이 공동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남자에게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히테시는 기회를 잡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 가족의 사업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상의 없이 대담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단지 바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발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제 권력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싱알 그룹에서 말입니다. 바가 완전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구축하고자 새로운 집을 돌보는 데 헌신하는 동안 히테시는 점점 더 야망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사적인 회의, 비즈니스 미팅, 주요 파트너와의 협상에 보냈지만 점차 전화 통화를 놓치고 익숙한 사과와 함께 늦은 문자 메시지가 너무 잦아져 그녀는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불안정은 바가 고급 파티에서 히테시가 일부 투자 거래에서 싱알 그룹을 자발적으로 대표하고 있다는 소문을 우연히 들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녀를 걱정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그에게 대표권을 공개적으로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이에 대해 물었을 때 히테시는 미소 지으며 외부인들의 과장으로 인한 오해일 뿐이라고 달랬습니다. 그는 포옹으로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에는 미묘한 회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히테시가 아내 가족과 상의 없이 자산 및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작은 의견 차이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일부 비즈니스 행사에서 권위를 대표하기에 충분하다고 자신했습니다. 히테시는 심지어 바의 아버지만이 서명해야 했던 문서에 공개적으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바는 점차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히테시는 더 이상 그들이 함께했던 저녁에 차분하고 사려 깊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경해졌고 때로는 일에 대해 물으면 화를 냈습니다. 작은 오해로 시작된 논쟁은 나중에 차가운 침묵이나 날카로운 방어적인 대답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인내심과 희망으로 그것을 만회. 그녀는 감정을 되살리기 위해 짧은 여행을 계획했지만 히테시는 항상 이를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그가 부재 중일 때 그녀는 전화기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며 몇 개의 문자 메시지나 빠르고 서두르는 전화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히테시가 위험한 거래에서 그룹을 대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그는 사위의 야망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는 남편을 보호하면서도 가족의 압박에 직면한 중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의 없이 사위가 계속해서 싱알 가문 대표로 고위급 협상에 나타나자 그의 짜증은 점차 끓어오르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룹 내부 회의에서 한 주요 파트너가 싱가포르 확장 프로젝트 협상을 직접 책임지는 사람으로 히테시를 언급했을 때 나지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이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그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규율 체계에 대한 존중 부족이기도 했습니다. 회의 후 그는 법무부서에 최근 거래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테시가 서명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최소 3건의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었으며 모두 히테시가 비밀리에 연관된 중개회사를 통해 합법화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심지어 가격과 개인적 이득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한때 아늑했던 가족 식사는 점차 무거워졌고 나지부 씨는 히테시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과 제스처는 깊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나지부 싱알 씨는 히테시의 권력 남용과 통제되지 않는 야망의 명백한 징후를 깨달은 후 더 이상 가족 관계에 의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비즈니스계의 베테랑으로서 그는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의 경력과 가족의 명성이 파괴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체계적이고 신중한 대응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법률 고문과 오랫동안 충성해온 동료들을 소환하여 히테시가 개입한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중개회사를 통한 모든 계약과 이체는 신중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히테시가 비밀리에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무 활동을 감시할 사람들을 배정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내부 프로세스를 재설정하여
그때부터 모든 문서와 거래는 그의 직접적인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지부 씨는 히테시가 접근하려 했던 여러 주요 파트너들과 비밀리에 연락하여 신중하게 경고하고 가족의 명성을 보호하며 사위가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거래로부터의 모든 위험을 피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중하게 준비되었을 때 그는 깜짝 내부 회의를 열어 전체 이사회를 초대하고 의도적으로 히테시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회의 중에 나지부 씨는 히테시가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권한 없이 대표했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징후를 보이는 여러 거래를 수행했다는 상세한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은 놀라움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멸로 히테시에게 향했습니다. 히테시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사회 앞에서 받은 굴욕은 그의 내면에서 분노를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는 길에 히테시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턱은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문을 쾅 닫고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바에게 화를 내며 그녀가 아버지에게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분한 그는 테이블 위에 전화기를 내려치고는 곧장 발코니로 가서 마치 자신을 억제하려는 듯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 분노해서 히테시는 배신감과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장인에게 무시당했고 관계를 쌓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전체 이사회 앞에서 정체가 드러났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격렬한 저항이 형성되었습니다. 물러서거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히테시는 보복하고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 가족의 공식적인 인물이 될 수 없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적인 굴욕이 히테시 안에 진정한 위험에 불을 붙여 그를 야심찬 남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남자로 변모시켰습니다. 히테시의 지하 활동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나지부 씨는 그를 그룹에서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재정 조작과 상업 사기 혐의로 그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히테시가 너무 멀리 갔고 그룹의 명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관계를 이용했다고 믿었습니다. 반은 아버지가 남편을 법정에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조용히 유지하고 히테시에게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나지부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히테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가 쌓아 올린 제국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가 내부적으로 매수한 직원을 통해 빠르게 히테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잃을 것이 없다고 느낀 그는 나지부를 영구히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4년 3월 17일 나지부가 이사회와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여 히테시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발표할 것을 알게 되자 히테시는 누군가를 시켜 그날 저녁 그의 일정을 비밀리에 감시하게 했습니다. 나지부 씨가 사무실을 떠나 뭄바이 교회의 빌라로 돌아왔을 때 히테시는 차고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지부 씨가 고급 차에서 내리자 히테시는 뒤에서 돌진했습니다. 논쟁이나 대결 없이 단지 차갑고 결단력 있는 행동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작은 단검을 사용하여 나지부 씨의 등과 배를 반복해서 찔렀습니다. 나지부 씨는 저항하려 했지만 도움을 요청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를 차가운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목을 졸랐습니다. 공격 후 그는 범죄 현장을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고 몇 가지 귀중품을 훔쳐 밤속으로 도망쳤습니다. 2014년 3월 18일 이른 아침 나지부 싱알의 시신이 그의 빌라 차고에서 발견된 후 뭄바이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흔적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져간 재산은 피상적인 성격이었고, 저항의 흔적과 자상은 개인적인 원한을 나타냈습니다. 빌라 주변의 보안 카메라는 살인사건 발생 시간에 어두운 재킷과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문 근처에 나타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신체 인식, 걸음걸이, 그리고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통해 경찰은 재무 기록을 비교했을 때 주요 용의자로 히테시 빈드라를 신속하게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히테시와 라지브 씨 사이의 긴장된 갈등과 히테시가 주식을 조작하고 복수 동기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체포된 후 히테시 빈드라는 신문을 위해 경찰본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을 지키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차고 문손잡이의 지문, 보안 카메라 영상, 전화 위치 데이터, 그리고 명백한 재정적 동기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의 공세에 직면하자 히테시는 고개를 숙이고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의 심각성과 대중의 충격으로 인해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히테시 빈드라의 재판은 2014년 9월 뭄바이 고등법원에서 열렸으며 많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재판 중에 검사는 히테시의 재정 조작, 라지브 싱할 씨와의 쓰라린 갈등, 그리고 그의 계획적인 복수 계획 등 전체 증거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히테시가 계획 살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죄 현장을 조작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히테시의 변호인은 그가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행동했고 이 사회 앞에서 압박감과 굴욕감 때문에 통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히테시가 미리 준비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이 변호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9월 25일 법원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히테시 빈드라는 계획살인과 고의적인 범죄 현장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었을 때 히테시는 침묵을 지켰고 그의 눈은 생기가 없었으며 그의 모든 야망과 계산, 그리고 속임수가 그를 야망의 정점에서 실패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의 심연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